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주변의 어떤 관계는 유독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을까? 어쩌면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격 유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님프들의 구애를 거절하던 그는 어느 날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샘물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는 수선화, 즉 나르시스라는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병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는 건강한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과대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 찬사를 갈구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이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교묘한 방법으로 조종하고 착취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룬 성취와 관계없이 너는 최고야, 넌 특별해와 같은 칭찬을 남발하고 아이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비현실적인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험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시와 비난 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즉, 연약한 내면의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공격적인 겉모습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활력을 갑옷처럼 둘러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일부 겹쳐 보입니다. 다만 그분들의 강인함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강인함은 오직 자신을 향한 방어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홀합니다. 이를 러브바밍 단계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달콤한 말과 칭찬, 선물을 쏟아부으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장점은 무시하며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점차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라고 자책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패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관심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당신을 버립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이 말이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침묵 치료를 통해 당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외롭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다가와 러브바밍을 시도하는 잔인한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남성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와 같은 사회적 압박은 남성들이 자신의 슬픔, 두려움과 같은 연약한 감정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분노나 공격성, 타인에 대한 지배욕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은 때로 과도한 통제욕과 권위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에 항상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여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언과 무시를 보며 자란 아들이 훗날 자신의 아내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비극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는 극도로 위축되고 소심해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 아이들은 그 끔찍한 환경을 반면교사 삼아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 보여주는 친절함과 다정함에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중독에 가깝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이 관계를 떠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경제적인 문제 등도 피해자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드물며 오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내 자식이 문제이니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삶의 큰 위기를 맞닥뜨린다면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들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간 굳어진 땅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한 인격 유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함부로 대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러한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주변의 어떤 관계는 유독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을까? 어쩌면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격 유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님프들의 구애를 거절하던 그는 어느 날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샘물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는 수선화, 즉 나르시스라는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병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는 건강한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과대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 찬사를 갈구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이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교묘한 방법으로 조종하고 착취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룬 성취와 관계없이 너는 최고야, 넌 특별해 와 같은 칭찬을 남발하고 아이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비현실적인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험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시와 비난 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즉, 연약한 내면의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공격적인 겉모습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활력을 갑옷처럼 둘러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일부 겹쳐 보입니다. 다만 그분들의 강인함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강인함은 오직 자신을 향한 방어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홀합니다. 이를 러브바밍 단계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달콤한 말과 칭찬, 선물을 쏟아부으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장점은 무시하며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점차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라고 자책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패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관심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당신을 버립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이 말이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침묵 치료를 통해 당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외롭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다가와 러브 바밍을 시도하는 잔인한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남성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와 같은 사회적 압박은 남성들이 자신의 슬픔, 두려움과 같은 연약한 감정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분노나 공격성, 타인에 대한 지배력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은 때로 과도한 통제력과 권위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에 항상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여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언과 무시를 보며 자란 아들이 훗날 자신의 아내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비극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는 극도로 위축되고 소심해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 아이들은 그 끔찍한 환경을 반면교사 삼아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 보여주는 친절함과 다정함에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중독에 가깝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이 관계를 떠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경제적인 문제 등도 피해자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드물며 오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내 자식이 문제이니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삶의 큰 위기를 맞닥뜨린다면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들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간 굳어진 땅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한 인격 유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함부로 대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러한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주변의 어떤 관계는 유독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을까? 어쩌면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격 유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님프들의 구애를 거절하던 그는 어느 날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샘물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는 수선화, 즉 나르시스라는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병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는 건강한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과대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 찬사를 갈구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이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교묘한 방법으로 조종하고 착취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룬 성취와 관계없이 너는 최고야, 넌 특별해와 같은 칭찬을 남발하고 아이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비현실적인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험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시와 비난 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즉, 연약한 내면의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공격적인 겉모습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활력을 갑옷처럼 둘러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일부 겹쳐 보입니다. 다만 그분들의 강인함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강인함은 오직 자신을 향한 방어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홀합니다. 이를 러브바밍 단계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달콤한 말과 칭찬, 선물을 쏟아부으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장점은 무시하며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점차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라고 자책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패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관심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당신을 버립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이 말이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침묵 치료를 통해 당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외롭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다가와 러브바밍을 시도하는 잔인한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남성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와 같은 사회적 압박은 남성들이 자신의 슬픔, 두려움과 같은 연약한 감정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분노나 공격성, 타인에 대한 지배력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은 때로 과도한 통제력과 권위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에 항상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여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언과 무시를 보며 자란 아들이 훗날 자신의 아내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비극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는 극도로 위축되고 소심해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 아이들은 그 끔찍한 환경을 반면교사 삼아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 보여주는 친절함과 다정함에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중독에 가깝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이 관계를 떠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경제적인 문제 등도 피해자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드물며 오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내 자식이 문제이니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삶의 큰 위기를 맞닥뜨린다면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들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간 굳어진 땅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한 인격 유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함부로 대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러한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주변의 어떤 관계는 유독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을까? 어쩌면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격 유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님프들의 구애를 거절하던 그는 어느 날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샘물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는 수선화, 즉 나르시스라는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병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는 건강한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과대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 찬사를 갈구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이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교묘한 방법으로 조종하고 착취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룬 성취와 관계없이 너는 최고야, 넌 특별해와 같은 칭찬을 남발하고 아이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비현실적인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험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시와 비난 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즉, 연약한 내면의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공격적인 겉모습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활력을 갑옷처럼 둘러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일부 겹쳐 보입니다. 다만 그분들의 강인함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강인함은 오직 자신을 향한 방어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홀합니다. 이를 러브바밍 단계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달콤한 말과 칭찬, 선물을 쏟아부으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장점은 무시하며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점차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라고 자책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패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관심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당신을 버립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이 말이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침묵 치료를 통해 당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외롭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다가와 러브바밍을 시도하는 잔인한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남성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와 같은 사회적 압박은 남성들이 자신의 슬픔, 두려움과 같은 연약한 감정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분노나 공격성, 타인에 대한 지배력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은 때로 과도한 통제력과 권위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에 항상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여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언과 무시를 보며 자란 아들이 훗날 자신의 아내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비극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는 극도로 위축되고 소심해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 아이들은 그 끔찍한 환경을 반면교사 삼아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 보여주는 친절함과 다정함에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중독에 가깝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이 관계를 떠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경제적인 문제 등도 피해자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드물며 오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내 자식이 문제이니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삶의 큰 위기를 맞닥뜨린다면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들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간 굳어진 땅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한 인격 유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함부로 대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러한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주변의 어떤 관계는 유독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을까? 어쩌면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격 유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님프들의 구애를 거절하던 그는 어느 날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샘물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는 수선화, 즉 나르시스라는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병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는 건강한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과대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 찬사를 갈구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이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교묘한 방법으로 조종하고 착취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룬 성취와 관계없이 너는 최고야, 넌 특별해와 같은 칭찬을 남발하고 아이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비현실적인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험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시와 비난 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즉, 연약한 내면의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공격적인 겉모습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활력을 갑옷처럼 둘러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일부 겹쳐 보입니다. 다만 그분들의 강인함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강인함은 오직 자신을 향한 방어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홀합니다. 이를 러브바밍 단계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달콤한 말과 칭찬, 선물을 쏟아부으며 당신이 세상에서